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8일 수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전국적으로 서울의 빅3 등 대형 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죠. 이런 가운데 해외에서 인정한 세계적인 암 특화 병원으로 성장한 화순 전남대병원이 올해 개원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오늘은 민정준 화순 전남대학교 병원장과 지역 암센터로의 역할과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병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화순 전남대학교 병원이 지난 4월로 개원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제 병원장님께서는 한 달 전인 3월에 취임을 하셨고 어느 때보다 어렵고 또 중요한 시기에 병원장이라는 무거운 직책을 맡게 되셨습니다. 지금 6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지난 6개월 동안 병원 운영해 보시면서 여러 가지 소감 들었을 것 같습니다. 지난 6개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네, 저희 병원이 2004년 4월 26일 날 개원했으니까 이제 올해 꼭 20주년인데요. 그 20년 동안 저희 병원의 그 핵심 가치는 자연 속의 첨단 의료, 환자 중심, 세계 중심 이 네 가지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네 가지 핵심 가치를 가지고 변함없이 20년 동안 쉼 없이 달려와서 지금은 이제 국내 최상위 그 암센터가 됐고 또 세계 속에서도 또 손꼽히는 그러한 이제 병원이 됐습니다. 이 성과를 달성한 데까지는 이제 병원 구성원들의 어떤 그 노력도 있었지만 또 우리 병원을 믿고 이렇게 오랫동안 사랑해 주신 저희 지역민들의 사랑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20년 동안 비약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성장이었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암이라고 하는 이 중증 질환을 지역에 있는 의대가 뭐 이걸 전문적으로 치료를 한다고 해서 이게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생각들도 많았었는데 정말 많은 발전을 이뤘던 지난 20년. 그중에서도 가장 큰 성과가 있다면 어떤 점을 꼽으시겠습니까? 가장 큰 성과라고 할 것 같으면 이제 암에 걸리면 서울로 가야 된다. 이제 그런 인식을 저희가 이제 바꾼 게 가장 큰 성과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병원이 이제 가장 최근에 정부에서 발표한 그런 암 통계, 암 등록 통계를 보면 저희 병원의 암 5년 생존율이 74.2%입니다. 전국 평균이 72.1%인데요. 그것보다 훨씬 상회하는 그러한 이제 암 생존율을 보이고 있고, 그 세계적인 그 시사 주간지인 뉴스위크가 해마다 세계 최고의 병원들을 선정을 하는데요. 이 암 분야에서 2021년부터 4년 연속 저희가 이제 최고 병원 300위 이내에 들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120위를 차지했고요. 국내에서 300위 안에 드는 병원이 17개 병원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중에 8위를 했고 수도권 이외의 병원으로는 저희 병원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성과를 올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 세계 모든 병원을 통틀어서 120위권대에까지 올라온 위상, 화순 전남대병원의 위상입니다. 자, 화순 전남대병원은 지역 암센터로 특화된 병원입니다. 광주 전남에 수많은 암 환자들이 찾는 병원으로 관련한 진료와 수술로 항상 바쁜 곳이기도 하죠. 이런 가운데서도 의료진의 연구 성과도 주목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의료진들의 연구 개발 성과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 병원은 이제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을 이제 그 바탕으로 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은 원래 전통적으로 연구를 참 잘하는 그 의과대학입니다. 이거 역시 이제 해마다 전국적으로 정부에서 통계를 내는데 전국에 40개 의과대학 중에 저희가 연구력에서는 한 5위에서 6위 정도를 합니다. 전국에서요. 이제 그 교수들이 이제 소속돼 있는 병원이기 때문에 저희 화순 전남대학교 병원의 연구력도 이제 최정상급 연구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특별히 그 암 면역 치료라든지 분자 영상 또 정밀 의료 또 의료 인공지능 이러한 분야에 굉장히 우수한 연구진들이 그 다수 저희 병원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또 축적이 돼가지고 기술 사업화도 이루어져 가지고 이제 저희 병원에서 탄생한 그런 우수한 기업들도 있습니다. 1호 기업이 박셀바이오라는 기업인데 2010년에 그 창업을 해가지고 2020년에는 이제 광주 전남 지역 유일의 바이오 의료 부문의 그 상장 기업이 됐습니다. 또 그 외에도 이제 많은 그러한 기업들이 또 탄생을 하고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앞서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힌 새로운 암 면역 치료나 이제 환자나 시청자들의 좀 관심이 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암에 대한 관심이 워낙 크니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이제 새롭게 개발된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 좀 알기 쉽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 그 병원에서 개발 중인 암 면역 치료제 중에는 이제 그 박셀바이오라는 회사에서는 그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면역 세포를 가지고 세포 치료제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 몸에서 면역 세포를 분리를 해가지고 그것을 암을 잘 공격하게끔 가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환자에게 주입을 해가지고 이제 암을 치료하는 우리 몸에 있는 자연 살해 세포라든지 수지상 세포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이제 면역 치료제로 만드는 그러한 그 개발 성과가 있고요. 또 이제 재밌는 그 성과는 살아있는 세균을 가지고 그 암을 치료하는 그런 암 치료제로 만드는 그러한 연구진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고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희귀한 그런 그 연구를 하는 팀인데요. 그 연구팀이 또 이제 굉장히 그 괄목할 만한 그런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세균의 독성을 그 인간에게 주사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독성을 약화시킨 다음에 여러 가지 암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특성들을 유전공학적으로 이렇게 융합을 시켜가지고 치료제를 만드는 겁니다. 이제 이거는 그 CN큐어라는 회사에서 지금 미국에서 약품으로 주사제로 지금 만들고 있고요. 이제 아마 해외에서 아마 임상 시험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그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그 암 면역 치료제들이 저희 병원에서 이제 개발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지금 연구가 강한 이제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에 대해서 연구가 강한 특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또 임상에서도 이 화순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많은 연구들 또 임상을 통해서 새로운 치료법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되고 있다는 소식을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주셨습니다. 디지털 첨단 의료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화순 전남대학교 병원이 현재 로봇 수술이 또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또 잘 알려져 있습니다. 로봇 수술이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좀 생소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 그게 얼마나 지금 상용화되어 있는지도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로봇 수술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왔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지금 이제 로봇 수술은 그 저희 병원에서 작년에 로봇 수술만 한 360 네 정도 했더라고요. 이제 그 다빈치라는 이제 로봇 그 기기가 있는데요. 저희 병원이 굉장히 그걸 일찍 도입을 해가지고 다빈치를 이용을 해서 특히 이제 비뇨기과 같으면 2021년에 2,000례 그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로봇 수술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그 다빈치 SP라 그래가지고 이제 가장 최신 모델인데 이거는 이제 그 최소 절개를 해가지고 수술을 하는 겁니다. 최소 절개이기 때문에 이제 환자분들의 어떤 고통도 적고 또 빨리 회복이 되겠죠. 빨리 회복이 되고 이제 일상생활로 복귀도 빠르고 또 흉터도 또 적게 남고 이제 하는 그런 그 수술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지금 의료 이 공백 시기에 수술이 많이 감소했지만 로봇 수술은 또 지금 계속 그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뇨기과라든지 이 직장 대장암 수술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간담체 암에도 적용할 수 있고 이제 또 산부인과 수술에도 적용을 할 수 있고 그러한 것들이 지금 영역이 계속 넓혀지고 있습니다. 네. 자, 화순에는 또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백신 산업특구가 있습니다. 지역 최대 의료기관인 전남대병원과 백신 산업특구 시너지가 상당히 기대가 됐는데 실제로 그런 것들이 구현이 되고 있고 어느 정도 좀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지 그 부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예, 이제 화순이 그 백신 산업 특구가 되고 또 바이오 산업을 이제 주 전략 산업으로 택하게 된 게 결국 2004년에 저희 병원이 거기에 개원을 하고 이제 성공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화순 백신 특구와 화순 전남대병원과의 그런 어떤 관계는 굉장히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이제 화순 백신 특구에는 그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바이오 산업진흥원이라든지 화순 전남 그 생물의학센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그리고 뭐 미생물 실증센터, 또 녹십자 공장, 이런 이제 여러 그 기관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제 우리 대학의 어떤 연구자들이 그 기관에 의학 자문을 해주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또 거기에 필요한 교육을 저희가 이제 담당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연구자나 그 병원에서 탄생한 그런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연구비 지원이라든지 거기에 있는 고유의 기술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서로 공동 연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저희 병원에서는 앞으로 이 지금 여기가 이제 국가 그 바이오 분야 국가 첨단 전략 산업 그 특구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특화 단지를 더 활성화시키는 것은 이제 병원의 기능들을 거기에 더 그 시너지가 나게끔 그렇게 병원에서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계속 모색 중에 있습니다. 네. 백신 산업 특구와 함께 있는 전남대병원, 화순 전남대병원,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앞으로 더 성장해 나갈 가능성도, 성장해 나갈, 확장되어 나갈 분야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하나 관심을 끌고 있는 게 바로 개방형 의료혁신센터입니다. 이게 지금 다다음 달 10월 25일에 준공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개방형 의료혁신센터 어떤 기능을 하게 되는 기관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예. 그 이제 그 화순의 어떤 백신 특구, 바이오 메디칼 클러스터, 이러한 것들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업들이 많이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기업과 대학, 병원이 서로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개방형으로 이렇게 그 혁신적인 연구에 참여하고 서로 협업을 하고 하는 그러한 이제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요. 그 구조를 위해서 저희 병원에서 설립한 것이 개방형 의료혁신센터입니다. 이 개방형 의료혁신센터는 그 기업들이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 형태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업 공간들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또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임상시험센터가 거기에 이제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만든 그러한 그 새로운 의료 기술들이 저희 병원에서 바로 이제 테스트가 돼야 되는 거죠. 임상 시험을 하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뭐 폭발적으로 일어나면 이제 저희 그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이제 화순으로 내려오게 되겠죠. 그게 그 국가 전략 산업 특화 단지의 어떤 의미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 병원이 그러한 것들을 그 충분히 서포트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개방형 오픈 이노베이션 형태의 그 연구 공간, 또 임상 시험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네. 자, 화순 전남대 병원이 갖는 광주 전남 지역 암센터로서의 의미는 뭐 다양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원장님께서 우리 지역민분들에게 또 시청자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우리 화순 전남대 병원만의 지역 암센터로서의 의미는 어떤 것일지 궁금합니다. 네, 그 이제 암이라는 질환이 이제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그런 질환이고, 이제 언젠가는 또 뭐 나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질환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암을 이제 책임지는 어떤 헤드쿼터식의 이제 의료기관으로서 지역 암센터를 이제 지정을 한 거고요. 그 지역 암센터 중에 가장 그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저희 병원, 화순 전남대학교 병원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병원이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그런 암 환자의 광주 지역 같으면 한 55%, 전남 지역 같으면은 한 45%. 그래서 약 절반 정도의 환자들이 이제 저희 병원에서 지금 진료를 받고 계시고, 나머지 50%는 결국 이제 수도권이나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이제 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한 70에서 80% 정도의 지역민들 암 환자들을 저희가 담당할 수 있어야지 되지 않나, 그 정도의 또 규모의 어떤 투자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그 지역에서 아주 우수하게 역량을 갖춘 그러한 지역 암센터에 또 과감한 그런 투자를 해주기를 바라고, 또 저 역시 그 투자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까 잠깐 말씀을 앞서 해주시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굉장히 큰 기쁜 소식이었죠. 지역에서는 화순 전남대병원 뉴스위크지가 선정한 세계 최고 암병원에 4년 연속 이름을 올렸습니다. 세계적인 암 전문 병원이 이제 가까이에 있다.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다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관심이 더 가고 방금 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굳이 우리가 그렇다면 암 치료를 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을 갈 필요가 있나 이렇게 유력한 미국의 언론에서조차도 화순 전남대병원이 이렇게 잘 암 치료를 하고 있는 곳이다라고까지 인증을 해준 셈인데요. 자,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력한 병원으로 인정받게 됐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뉴스위크지에서 발표하는 그 순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해석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역량들을 굉장히 많은 각도에서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뉴스위크가 하는 평가는 자기들이 조사한 것도 있지만 그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그 의견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혈액암의 그 골수 이식 분야에서 네가 알고 있는 병원 10개를 우수한 병원 10개를 이제 그 추천을 해달라. 이제 그러한 그 메일을 전문가들한테 보내거든요. 저도 그런 메일을 이제 받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많이 언급이 될수록 또 이제 순위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인지도나 그런 게 이제 역량을 뜻하는 거고, 그런 역량이 이제 갖추어진 그런 병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우리나라 8위라고 하니까 뭐 또 5위 안에 못 들어갔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8위 바로 위에 7위가 분당 서울대병원입니다. 7위가 분당 서울대병원이고 저희 바로 아래에 있는 병원이 강남 세브란스 병원이고요. 그러니까 그 순위는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순위고, 이제 진짜로 그렇지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민을 50%밖에 이제 커버를 못하고 7, 80%가 되려면 이런 질적인 그런 수준 더불어 가지고 이제 양적인 또 확장도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 지역에만 있는 뭐 양성자 치료기 같은 게 이제 저희 병원에 도입이 된다든지, 지금 뭐 또 관심을 많이 끌고 있는 중입자 치료기라든지 또는 소아 뭐 희귀 암센터라든지 이제 이러한 것들 기능들을 더 보충을 해가지고 그래야 이제 지역민들을 더 저희가 커버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원장님 말씀 중에 계속 그 아쉬움이 좀 묻어나는 대목은 역시나 이렇게 우리가 잘 하고 있고 이게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지역민들의 인식 속에서는 그래도 좀 서울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좀 더 큰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는 인식 때문에 아직 지역민 암 환자 중에 절반 정도밖에 치료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을 계속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이렇게 인정받고 또 평가받는 것들에 더해져서 또 정부에서도 이렇게 좀 잘 하고 있는 이 지역 대학병원, 화순 전남대병원 같은 곳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치료기기나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이제 투자가 좀 이루어지고 한다면 선순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자, 지난 20년 동안의 성과들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잘 살펴봤고요. 이어서 이제 당면한 과제들이자 과제들을 이제 어떻게 풀어갈지, 또 이제 20년이 된 이 화순 전남대병원의 앞으로의 미래 비전 또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적인 의료 공백 문제를 지금 빼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올 초에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이후에 병원의 어려움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우려가 큰데요. 내일은 또 보건의료노조의 동시파업까지 예고돼 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전공의들의 빈자리까지 메워오던 간호사들까지 병원을 떠나는 게 아닌가, 또 담당 교수님들도 좀 떠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들도 나오고 있는데, 뭐 최근에 특히 상급 종합병원 이용해 보신 분들이라면 정말 심각하다라는 것을 잘 절감하실 겁니다. 화순 전남대병원에서는 지금 이 상황 뭐 힘들게 지금 계속 막아 나가고 계시겠지만 지금 어떻게 좀 버텨 나가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예, 뭐 병원 개원 이후로 어려운 시기들은 참 많이 있었지만 지금이 아마 가장 어려운 그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 전공의들이 이제 떠났고 저희 암병원 같은 경우는 또 전공의들이 그 맡아서 하던 일의 비중이 또 상당히 높았었거든요. 근데 전공의들이 이제 갑자기 사직을 하면서 그 이제 공백을 어떻게 해서든지
의료진들이 이제 메우고 있습니다. 교수님들이 전공의들의 대부분의 일까지 지금 다 하면서 일을 하고 계시고, 이제 환자 수가 줄어들면서 이제 저희가 볼 수 있는 환자 수가 줄어들면서 이제 이번 그 병동을 2개를 폐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병동은 또 좀 축소를 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계시던 그 간호사들을 이제 그 환자 그 임상 지원 간호사로 해가지고 이제 약간 직종을 변경시켜서 이제 전공의들의 임무를 일부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바꿔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현재 과거 작년에 비해서 수술이 한 50에서 60% 정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60%까지 늘어났는데 이제 입원 환자는 한 70%, 그리고 이제 외래 환자는 한 90% 이상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체제로 노력을 했는데 이제 의료진들의 어떤 피로 누적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심해지고 있고요. 6개월이 이제 넘어가니까 특히 교수님들의 그런 피로 누적은 굉장히 심각한 지금 단계까지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여러 가지 각도로 그 진료 전담 전문 의사라든가 진료 전담 일반 의사들을 또 채용해서라도 그런 이제 공백을 막아서 그 지금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정부는 의대 정원을 늘리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필수 보건 의료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의료 공백이 지속이 되면서 오히려 지금 이 필수 의료를 포함한 의료 체계가 빠르게 붕괴되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병원장님께서 느끼시기에 지역의 의료 체계에 지금 현실적인 문제들,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지역의 필수 보건 의료를 제공하기에는 이제 뭐 지금까지 문제가 되었던 것들, 뭐 의료진들이 서울 수도권에만 몰리는 문제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지역 필수 보건 의료 제공에 대한 문제들, 어떤 식으로 좀 해결이 돼야 될까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의료 전달 체계를 확립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 1차 의료기관, 2차, 3차 의료기관 이렇게 다 지정이 돼 있는데 그 1차, 2차, 3차 의료기관이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 뒤섞여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심지어 그 서울의 빅5 병원에서도 지역의 1, 2차 기관에서 볼 수 있는 환자들마저도 다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이유가 상급 종합병원인 3차 의료기관이 그 중증 환자들만 봐가지고는 병원 경영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상급 종합병원이 중증 환자 진료만으로도 경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그 뒷받침이 되어야 의료 전달 체계가 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역 의료에 관해서는 지역의 어떤 진료권 같은 것들이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은 그냥 병원에 가서 자기가 서울에 가고 싶은 아무 병원이나 이렇게 소견서 써가지고 그냥 이제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료 쇼핑 뭐 이런 말까지 생기고 그러는데, 지역에 있는 상급 종합병원까지 1, 2, 3차에서 어느 정도 완결을 할 수 있는 지역 그 의료의 완결 체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거는 강제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뭐 환자분들한테 어디는 못 가게 하고 어디는 가게 하고 이렇게 강제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상급 종합병원을 수도권의 빅5형 그 병원 수준에 거의 근접한 수준으로 지원을 해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역에 있는 각각 거점 그 병원들이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원이 이루어지면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지역의 상급 종합병원을 이제 수도권의 그런 시설, 장비, 인력 풀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지원해 주는 게 중요하고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중증 필수 의료를 담당하는 그 중증 환자 담당하는 과들이 있잖아요. 이제 뭐 필수 의료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환자의 생체 징후, 바이탈을 다루는 그런 이제 과들, 그런 과들은 고위험 저수익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의료 보험 제도가요. 그래서 돈은 적게 벌면서 자칫 잘못하면 이제 법적인 그런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그 리스크가 큰 그러한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구조를 개혁하지 않으면, 필수 의료를 지원하는 의사가 많지 않으면 절대로 전달 체계가 만들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뭐 어느 정도 수준에서 조금씩 그 수가를 올리고 그런 정책을 하는데 정말 누구나 놀랄 정도의 과감한 그런 수가 그 변동이 있어야 되고 또 그 고위험에 노출된 의사들을 위한 그러한 보호 장치가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 필수 의료를 지원하는 의사들이 많아져야지 그래야 이제 의료 전달 체계가 제대로 살 수가 있는 거죠. 그 세 가지 점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 기대 수명이 83.6세라고 합니다. 기대 수명이 늘면서 암 발생률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83세까지 살 경우에 3명 중 1명은 암에 걸린다. 이런 통계도 나와 있다고 합니다. 뭐 아까부터 계속 여러 차례 지적을 해주셨지만 지역의 암 환자들이 지역에서 치료를 받지 않고 서울 지역에 있는 더 큰 병원을 찾아가는 이런 현상들, 이런 것들이 분명히 문제인데 그렇다면 반대로 이 지역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지역에 있는 상급 종합병원을 찾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지역에 있는 혹은 수도권에 있는 그런 환자들까지도 이 지역의 상급 종합병원으로 찾아오게 할 수 있는 이른바 확장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하시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2019년에서 22년 사이에 그 이제 암 등록 통계에서 우리나라 5대 암의 수도권 유출률을 이렇게 조사해 놓은 통계를 보면 저희 광주 전남이 유출률이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병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저희 병원에서 이렇게 담당하는 것은 이제 한 전체적으로 봐서 한 5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 70, 80% 정도로 이제 확장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양적인 그 병원의 확대가 필요한데요. 저희 병원은 2010년경에 이제 암센터가 완공이 돼가지고 684병상으로 이제 병원을 그 증축한 이후로 거의 병상의 확장이 없었습니다. 병원 규모에 대한 그런 투자가 없었는데 그 이유는 경영의 내실화 때문입니다. 저희 병원은 이제 항상 흑자를 내는 그런 그 병원이었기 때문에 그런 경영 어떤 그 구조라든지 경영 흑자를 위해서 양적인 팽창은 굉장히 자제를 하면서 그런 질적인 수준을 높이려고 이제 노력을 해왔던 거죠. 이 양적인 팽창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병원의 어떤 경영 그 흑자만 가지고는 그런 양적 팽창을 과감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 어떤 지역 암센터 저희처럼 그 악조건 속에서도 이렇게 역량을 구축한 곳에다가는 예를 들어서 뭐 양성자 치료기라든지 이런 그 최고가의 그 첨단 장비들을 이제 도입을 시켜준다든지 또 뭐 그 아까 말씀드렸던 소아 희귀 암센터 같은 것을 이제 건립을 해준다든지 이러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민정준 화순 전남대 병원장과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호남은 사실상 민주당 일당 독점 상태다. 고인물은 썩는다. 흐르게 해야 한다. 오는 10월 전남 곡성과 영광지자체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조국 혁신당 대표가 연일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고인물은 썩는다. 썩은 물. 그럼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겠다는 걸까요? 여의도 초대석 조국 혁신당 대표와 정치권 현안 이슈와 10월 재보궐선거 얘기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얼마 전 따님 결혼식 있었는데 좀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그 조민 씨가 유튜브에 올린 영상이 온라인에서 엄청 화제가 됐는데 그 신부 입장할 때 누가 그 뒤에서 좀 가까이서 보려고 이렇게 갔다가 웨딩드레스 끝을 이렇게 밟아갖고 이 조민 씨가 행진하다가 머리가 약간 이렇게 되고 제껴지고 아차하면 그 웨딩드레스 빌린 건데 찢을 뻔했습니다. 그 대표님도 이렇게 무슨 일인가 하고 보고 그러시는데 걱정이 되더라고요. 딸내미가 걸어오다가 갑자기 확 뒤로 자빠질 뻔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거기 그 해당 영상에 언니 가지 마 이렇게 뭐 자막을 대문짝만하게 했는데 그것도 보셨나요 혹시? 댓글 받고 잠시 봤는데요. 아마 그 친한 동생이 스스로 만들어 올리면서 그 언니가 시집 간다고 하니까 언니 가지 마 이러면서 약간 농담처럼 한 말 같습니다. 네.
근데 딸 시집 보내면은 뭔가 심사나 소외가 다 복잡하다고들 하시던데 아버지들은 뭐 묘한 그런 복합적 감정이 있는데요. 네, 근데 저는 다행히 이제 그 사위가 저희 딸이 어려운 시절에 옆에 같이 있어줬던 그런 청년이라 가지고 네. 마음에 들고요. 전 둘이서 행복하게 잘 사는 게 전 최고의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기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 배지 하고 나오신 거는 저 조국 혁신당 배지.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창당 때 만들었던 배지 항상 차고 다닙니다. 근데 국회의원 배지보다는 조국 혁신당 배지가 우선인가요, 지금? 저는 여러 가지 이유로 네. 국회의원 배지보다는 저희 당 배지를 달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이제 국회의원 배지를 다는 이유가 이제 관공서 출입할 때 여러 가지 뭐 신변 같은 거 검색받지 않는 그런 네. 것을 위해서 하긴 합니다만은 저는 그런 차원에서 배지를 굳이 뭐 달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네. 제가 이제 창당을 하고 선거에 그 뛰어든 네. 것이 저 개인이 국회의원 배지 하나 달려고 창당한 건 아니거든요. 네. 보다 좋은 정치, 중앙 정치이건 지역 정치이건 이걸 해야 된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 야권 전체가 힘을 모아서 더 좋은 정권 교체를 해야겠다. 이런 각오를 하고 제가 창당을 하고 정치에 투신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제 마음속 결심 때문에 국회의원 배지를 달지 말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사실은 한 번도 안 달았습니다. 아주 앵커께서 예리하게 보셨는데 근데 뭐 의원님은 얼굴이 신분증 아니신가요? 예, 이러십니까? 그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나라를 더 이상 망치지 말라 국민 분노 임계점이다. 총리 포함 내각 총사퇴해라. 네, 아주 네, 세게 네. 말씀을 하셨네요. 네네. 뭐 어떤 취지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지금 3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3년이 지났으면 통상 경우에 있어서는 원래 권력을 왜 잡겠다고 약속했던 것이 있을 것이고 네. 그것을 위해서 뭔가를 실현을 해야 됩니다. 또는 그것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지금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무슨 얘기를 하면 무슨 문제만 발생하면 과거 문재인 정부 때문이라는 얘기를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권의 특성상 네. 마지막 5년 차에도 우리가 잘못한 것은 문재인 정부 때문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인사를 보게 되면 네. 제가 이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 인사에 있어서 난항을 겪고 네. 있고 뉴라이트 인사 또는 함량 미달 인사를 선정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아는 바로는 현재 관계는 물론이고 그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네. 장관으로 입각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요? 보통 경우는 장관 입각하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뭐 족보에도 남고. 글쎄 말입니다. 근데 제가 아는 바로는 대부분 그 용산에서 제안이 오면 대부분 고사를 하고 결국은 가장 안 가야 될 사람만 결국 남아가지고 저는 지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네. 지금 현재 건전한 상식을 갖고 계신 뭐 이제 정치권 인사건 언론계 인사건 시민사회단체 인사든 간에 네. 이 정부에 몸을 실어봤자 본인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되겠구나. 두 번째는 자신의 정치적, 정책적 소신을 펴지 못하고 용산에서 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이유로 입각을 대부분 고사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함량 미달 인사들만 지금 입각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국정 운영이 될 리가 없는 것이죠. 뭐 쉽게 얘기하면은 들어가 봐야 몸만 이름만 더러워진다 안 간다 맞습니다. 뭐 이런 건가요? 여러분?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어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전 정권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천조국 비천조국 만들었다 뭐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던데 그거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그 말 듣고 아까 제가 모두 발언에서 유사한 네. 말씀 드렸습니다만 기가 막히더라고요. 정권 3년째가 됐는데 계속 이전 정권 탓을 하는 대통령 그런 또 정부는 처음 봤는데요. 네. 문재인 정부 때 같은 경우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그 문제에 대처를 해야 됐고 네. 국가가 나서서 해결한 것이죠. 네. 그리고 그 뒤로 경제 회복 속도도 매우 빨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통계를 하나 가져왔는데 어제 대통령실이 발표했던 그 중기 재정 운용 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그 네. 통계를 봤더니 2027년 국가 채무가 1,432조인데 네. 2022년에 비해서 360조가 증가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에서 코로나 팬데믹 같은 국가 위기, 뭐 전쟁 위기, 금융 위기 이런 경우가 있는 경우 외에는 네. 이렇게 국가 채무가 증가한 경우가 없습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 팬데믹도 없었고 또 금융위기도 없었고 IMF도 없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게 없었는데 지금 국가 채무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5년 동안 364조 정도가 는다는 건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 긴축 예산 이걸 네네. 내세우고 있는데 왜 이렇게 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뭐 그 국가의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보고요. 재정 운영 계획을 전면적으로 새로 세워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대통령 발언에 달린 댓글 중에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 뭐 윤 대통령이 지난 정권 때문에 힘들다, 뭐 어렵다고 하니까는 제일 어려운 거는 아마 다음 정권 넘겨받을 대통령 아닌가 뭐 그런 댓글이 있던데. 그렇죠. 그게 국민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지금 재정, 경제, 민생 외에도 지금 의료 문제 난리 아닙니까? 네. 그 외에도 뭐 안보도 마찬가지인데 네. 윤석열 정권이 향후 임기를 그대로 마친다면 다음에 누가 대통령직을 이어받건 네. 또 어떤 당이 정권을 잡든 간에 윤석열 정권 존속 기간 동안에 각종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당이 네. 총선 시기에 3년 너무 길다라고 외친 것이죠. 그 용산 대통령 관저 뭐 증축 공사를 조금 해갖고 드레스룸이랑 사우나를 만든 모양인데 그 기사를 저 페이스북에 공유 왜 이렇게 웃으시나요? 기가 막혀서 제가 웃는 거죠. 근데 뭐 페이스북에 기사 공유하면서 청와대 관저에 없던 것 다 만들고 싶었구나 뭐 이렇게 한 말씀 적으셨던데 딱 그 네. 기사를 보고 딱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고 용산으로 들어가면서 관저를 새로 마련한 거 아닙니까? 네. 그 기존의 관저도 상당히 좋은 시설입니다. 청와대에 있었던 대통령 관저보다 훨씬 넓고 훨씬 좋은 시설입니다. 그 공간 넓이나 시설이 청와대에 있는 관저보다 훨씬 좋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 뭐 제가 양쪽을 다 가봤으니까요. 음. 그런데 청와대 관저에는 사우나실은 없습니다.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럼 대통령은 임기 동안 사우나 못 하시나요? 사우나 못 하시고 샤워하고 물론 목욕탕은 있지만 사우나는 없었습니다. 아, 그런데 사우나를 보통 우리나라 네. 사람들이 언제 하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술 먹은 다음날 그렇죠. 숙제로 숙취 주로. 후에 네. 하죠, 대부분. 네, 네. 근데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술을 조금 드시지만 그렇게 네. 폭음은 절대 하시지 않는 분이고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임기 중에 술 한 방울 안 드셨습니다. 그래서 사우나를 할 리가 없죠. 그냥 목욕하시고 네. 뭐 운동하시고 그러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도 하셨을 거고. 아니 근데 사우나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거 하면서 뭐 이렇게 뭐 좀 생각도 가다듬고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물론 뭐 사우나 하는 게 대통령이 네. 사우나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관저를 그 증축하면서 드레스룸 네. 윤석열 대통령은 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드레스룸도 없었나요, 청와대? 드레스룸이라고 하는 것은 네. 아니지만 옷장은 있겠죠. 근데 드레스룸이라는 것은 옷만을 위한 방 네. 아닙니까? 통상 방 안에 옷을 보관하는 공간이 네. 아니라 전적으로 옷만을 위한 공간을 따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드레스룸을 따로 만들고 네. 또 사우나실도 새로 만들었던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 민생 경제가 어떻습니까? 지금 뭐 그 청년들은 물론이고 직장인들도 모두 앞으로 현재 지금 살아가는 문제, 집값 오르는 문제, 전세값 문제, 농민들 같은 경우는 쌀값이 떨어져서 난리인데 네. 대통령께서 자기 집에 드레스룸하고 사우나룸을 짓기 위해서 돈을 썼다. 네. 이게 국민 정서에 맞는 것인지 그리고 두 번째 그 덜 알려졌습니다마는 네. 그 사우나 룸하고 드레스 룸을 그 공사했던 업체에 대한 논란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 어떤 업체가 거? 네.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게 되면 네. 통상 말하는 그런 그 건축 경험이 많지 않은 그런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 업체가 관저라는 매우 중요한 시설이거든요. 네. 어떻게 저 업체가 수주를 했을까에 대해서 저희가 주시하고 있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입찰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수의로 들어간 건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국회 운영위 전체 회의에서 천하람 의원이 뭐 말씀하신 거 관련해서 뭐 공사비는 얼마나 들었고 도대체 뭘 어떻게 만든 거냐 물어보니까는 이제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이거 국가 중요 시설이다, 이거 국가 안보사안이어서 얘기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또 천하람 의원이 아니 죄송한데 사우나가 뭐 그런 중요 시설입니까? 약간 코미디를 보는 듯한 느낌이. 저도 그런 생각이었고요. 제가 그걸 네. 보면서 이제 좀
헛웃음이 나왔거든요. 제가 청와대 근무를 해봤지 않습니까? 네. 2년 반 근무했고 관저도 수시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우나가 없었는데 네. 만약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관저에 사우나 증축을 해가지고 새로 돈을 뭐 어마어마한 돈을 넣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저는 첫째 그게 국가 안보일 리가 없죠. 대통령을 위해서 또는 대통령 부부를 위해서 사우나룸을 지었고 그게 어느 업체가 지었는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는지 또 비용은 얼마 있는지 묻는 것은 국회로서는 당연한 권한입니다. 왜냐하면 그 돈은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의 돈이 아닙니다. 우리의 세금, 즉 국민의 세금으로 사우나와 드레스룸을 지은 것이거든요. 네. 그럼 당연히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는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총무 비서관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국가안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국가안보와 연관이 있다는 것인지 할 말이 없으면 다 국가안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윤재순 비서관 얘기는 그 뭐 조각 정보라도 조각이라도 끌어서 맞추면은 뭐 좀 의미 있는 정보가 나올 수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뭐 말도 안 된다는 얘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얘기가 네. 그 어떻게든 이것이 이제 폭로되고 나니까 혹시 이 용도가 무엇일지 또 근데 사우나 시설 중에 어떤 자재를 썼을지 바닥은 무엇을 썼을지 어느 나라 것인지 확인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수입을 한 것인지 고급품인지 이게 알려지게 되면 국민들의 반감이 더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공개하지 않고 아예 그냥 봉쇄하고 국가안보론 이유로 봉쇄하려고 하는 핑계를 냈다고 봅니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진짜 뭐 만에 하나 뭐 일제 뭐 이런 수도꼭지 이런 거 들어왔으면 진짜 국민 정서상 글쎄 좀 말입니다. 그런 게 있겠네요. 그 변기든 사우나 벽이든 어느 나라 걸 썼는지 확인해 보면 네. 뭐 금방 알 수 있는데 그걸 공개 못 하겠다는 이유가 그쪽 속이 지금 뭔가 구리다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실 얘기 하나만 더 하면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어제 그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뭐 윤석열 대통령 뉴라이트 뭐 이거 관련해서 뉴라이트 의미도 정확하게 잘 모르실 거다 절대 아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듣기 따라서는 약간 좀 폄하하는 발언처럼 보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셨어요?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안보실 차장이 네. 우리 대통령은 뉴라이트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다 말한 겁니다. 네. 첫째는 대통령이 아주 무식하고 무지하다라고 말한 셈이에요. 그냥 뭐 관심이 없다는 취지로 그렇죠. 그러면 대통령이 무식하다, 무지하다 얘기든지 또는 우리 대통령은 그런 문제에 관심이 없어요. 다른 일에 바빠요. 이런 말하는 것일 수 있죠. 네. 다른 한편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뉴라이트란 걸 기준으로 인사한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네. 그 사람들이 능력이 있다, 경륜이 있다 말하려고 하는 거라서 네.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말인 거죠.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예. 10월 곡성 영광 재보궐 선거 이제 호남에서 조국 혁신과 민주당 어느 당이 당선되느냐 엄청 관심이 많은데 네. 이게 단순히 뭐 기초 단체장 두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 마냐 이런 차원은 아니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선거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 때 네. 조국 혁신당이 만들어지고 선거에 뛰어들 때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 또는 뭐 당과 관계없이 네. 많은 정치 평론가들이나 또 여의도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조국 혁신당이 창당하고 선거에 뛰어들면 민주당의 해가 될 것이다. 네. 또는 조국 혁신당은 성과를 못 거둘 것이다. 또는 넓은 의미에서 범민주 진영 정당들이 다 망할 것이다. 네.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정반대였지 않습니까? 민주당도 큰 성과를 거두고 저희도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네. 민주당 더하기 혁신당이 상당한 규모를 차지했지 않습니까? 근데 두 번째 이번 이제 지방선거 같은 경우도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이 다 종합해 보게 되면 호남 유권자 입장에서는 과거에는 표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었던 네. 거죠. 근데 저희가 하나 더 생긴 겁니다. 그러면 호남 유권자 입장에서는 두 당을 비교해보고 후보든 정책이든 비교해보고 어느 쪽이 더 잘하지? 라고 생각하고 찍어주시고 즉 선택지가 생긴 것이죠. 저희는 무조건 조국 혁신당을 찍어달라 이런 취지가 아니라 네. 저희가 내세우는 후보도 보시고 저희가 내세우는 정책도 보시고 저희 후보와 저희 정책과 또 민주당 또는 다른 정당의 정책 후보와 비교해 보셔서 선택해 주시라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방 정치나 지방 자치 측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면이 뭐 네. 분명히 있는데 민주당 이제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특히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이 지금 경쟁할 때가 아니다. 경쟁은
진보 진영 분화로 나가고 이거 다음 대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경쟁하는 것도 좋은데 일단 이재명 집권하고 그 다음에 하자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대선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네. 경쟁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취지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네. 정권 교체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음. 근데 정권 교체를 할 때 정권 교체가 되려면 유권자들의 마음이 활성화돼야 됩니다. 또 유권자들의 의지가 더 높아져야 됩니다. 네. 그것은 오로지 경쟁을 통해서만 된다고 봅니다. 호남에서 또는 다른 부산에서 경쟁을 하게 되면 지난 총선 때처럼 네. 일정한 경쟁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판 자체가 커집니다. 음. 규모에 있어서 커지고 그 내용에 있어서 활성화됩니다. 근데 그거는 총선은 뭐 이른바 지민 비조라고 네네. 해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뭐 나눠서 이른바 전략적 투표를 할 수가 있어서 그런데 이거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네네. 저 진보 진영 입장에서 네, 보면. 근데 그 점은 이제 많은 말씀이고요. 네. 지방선거에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국혁신당이 호남에서 군수 자리를 하나 얻었다. 네. 또는 호남에서 도의원 자리 몇 개를 얻었다. 광주시에서 시의원 자리를 얻었다. 네. 그러면 그게 정권 교체에 방해가 되냐? 아닙니다. 그 단위에서 조국혁신당은 중앙 정치에서 그러하듯이 지방 정치에서도 열심히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경쟁 없이 무조건 단결하라라는 것으로 정권 교체가 가능한가? 저는 그게 아니고요. 네. 오히려 경쟁을 많이 할수록 힘이 강해지고 넓어져서 정권 교체가 빨리 온다고 봅니다. 호남 정치 활성화되고 새로운 네트워크 통로가 생기면은 제2, 제3의 김대중 노무현이 발굴될 것이다라고 네, 말씀을 네, 네. 하셨는데 이거는 제2, 제3 김대중 이건 대통령을 조국혁신당에서 배출을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아니,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네. 제가 이제 제2의 노무현, 네. 뉴 DJ 말씀드린 건 지방선거 인재를 전제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현재 당대표인과 동시에 인재영입위원장인데요. 지방선거에 투입될 인재 차원에서 말씀드렸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풀뿌리 노무현들을 만들겠다 뭐 그런 말씀. 예, 정확한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조국혁신당이 호남 지역 포함해서 몇 군데 그 재보궐선거에 뛰어든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비판도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격려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라고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나 또 저희 조국혁신당은 경쟁을 통해서 협력할 것입니다. 또 협력하면서 경쟁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과는 단호하게 싸우고 또 윤석열 정권을 교체하고 새로운 민주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철두철미하게 협력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책의 측면, 또 지방정치의 발전, 또 새로운 인재의 발굴 이런 차원에서는 경쟁할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경쟁이야말로 진짜 정권 교체를 이루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과 또 비판과 격려 동시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두고 재보궐선거 앞두고 다시 한번 모셔서 말씀 들어보도록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불러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조국 혁신당 대표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